Part 1 Opening Selling the War Room Itself.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20년 동안 군대를 이끌어온 장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수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거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장군인 여러분도 이제 늙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빌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젊은 장수에게 통째로 넘기고 그동안 쌓은 전리품을 챙겨 고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나라의 거대한 황제와 혈맹을 맺고 그 대가로 최신식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아 전쟁의 판을 더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즉 수익률이라는 전리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들은 승패가 아니라 군대의 지휘권이 거래되는 방식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전리품은 한 번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군대를 소유하는 시스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지휘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GP 스테이크 딜, 즉 운용사 지분 거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을 사고 파는 바이아웃 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자본을 움직이는 주체, 즉 사모펀드 운용사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1세대 PE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왜 경영권을 내려놓는 완전한 매각을 택했는지, 반대로 신흥 PE인 센트로이드는 왜 대기업 한화와 혈맹을 맺었는지 그 상반된 구조적 배경을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가리키는 다음 타겟, 즉 한국 토종 1세대 하우스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미래에 대해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더 이그시스트 대 더 얼라이언스. 먼저 이 딜들이 왜 하필 2026년 1월 즈음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지 그 시점의 맥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필연입니다. 자, 2000년대 중반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태동했던 대한민국 토종 사모펀드들이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스틱, IM, H&Q 등 이른바 1세대 하우스들의 창업자들은 이제 60대 이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사람은 곧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자산의 감가상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대표들이 은퇴하면 이 펀드는 누가 책임지냐고 말이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펀드레이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한국 PE 시장이 설립자의 개인기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시스템과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로 강제 이주당하는 원년으로 보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야 스틱과 센트로이드의 딜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스틱인베스트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딜의 구조적 정의는 시스템화를 위한 창업자의 완전한 퇴진, 즉 더 풀 익시트 포 인스티튜셔나이제이션입니다. 거래의 표면적인 숫자를 보면 도용환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 13.44% 중 11.44%를 미리 캐피탈에 넘겼습니다. 주당 12,500원, 총액 약 600억 원 규모입니다. 자, 이 거래로 도용환 회장의 지분은 이 퍼센트대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오너십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포인트는 이것이 old shares, 즉 구주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도용환 회장은 회사의 금고에 돈을 넣은 게 아니라 본인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고 나가는 캐시 아웃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600억 원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거나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구조적 함의는 그게 아닙니다. 이 딜의 핵심은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왜 팔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스틱은 상장사입니다. 상장된 PE라는 것은 주주들의 감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스틱을 공격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1세대 오너 경영 체제에서는 과감한 주주 환원이나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습니다. 오너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도용환 회장의 결단은 이 충돌을 해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분을 팔고 나가는 먹튀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본인의 경영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스틱이라는 하우스가 도용환의 회사에서 주주와 시스템의 회사로 변모하도록 강제하는 트리거를 당긴 것입니다. 매수자인 미리캐피탈이 지분을 25%까지 늘려 확고한 1대 주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스틱의 의사결정이 오너의 직관이 아니라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프로세스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이 스틱이 보여준 첫 번째 모델입니다. 창업자는 떠나고 시스템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전적이고 깔끔한 엑시트 전략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과연 창업자가 일선에서 물러난 스틱이 대형 LP들에게 예전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이 가버넌스 펌킨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 딜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이 딜을 보면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20년 뒤 내 신디케이트를 누군가에게 넘긴다면 내 이름값이 빠져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말입니다. 스틱딜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틱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두 번째 케이스,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딜의 구조적 정의는 The Strategic Alliance for Leverage, 즉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스틱의 딜이 떠나기 위한 매각이었다면 센트로이드의 딜은 더 크게 벌리기 위한 매각입니다.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틱은 도용환 회장이 가진 올드 쉐어스, 즉 구주를 팔았습니다. 이 경우 매각 대금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캐시아웃입니다. 하지만 센트로이드는 확실하진 않으나 뉴쉐어스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논의는 신주를 가정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이 쏘아 올린 수백억 원의 자금은 정진혁 대표 개인이 아니라 센트로이드라는 회사 내부의 밸런스 시트로 잡힙니다. 이것은 엑시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캐피털 인젝션, 즉 전쟁을 위한 자본 수혈입니다. 여기서 진짜 선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은 바로 법인 전환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센트로이드는 이 딜을 진행하기 직전 기존의 유한회사였던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PE하우스는 소수의 파트너가 이익을 나누는 인적 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식회사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끼리 쉐어하는 파트너십에 머물지 않고 외부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몸집을 불리는 주식회사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발표입니다. 주식회사가 되어야만 주식을 쪼개서 팔기도 쉽고 나중에 혹시 모를 상장, 즉 IPO까지 가는 길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화생명은 도대체 왜 여기에 15%에서 20%나 되는 지분을 태웠을까요? 단순히 운용사가 벌어들일 배당 수익을 기대해서일까요? 한화생명이 보고 있는 것은 프라이어리티 액세스, 즉 우선 접근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트로이드는 이미 테일러 메이드라는 글로벌 메가딜을 성사시킨 트랙 레코드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센트로이드의 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앞으로 센트로이드가 물어올 글로벌 우량 딜들을 남들보다 먼저 검토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뚫은 겁니다. 일종의 VIP 입장권을 산 셈입니다. 센트로이드 입장에서도 계산기는 명확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펀드레이징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아무리 좋은 딜을 가져와도 돈을 대줄 LP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한화생명이라는 거대 LP를 아예 주주로, 즉 식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캡티브 LP, 즉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전속 물줄을 확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틱의 딜은 과거의 영광을 현금화하고 떠나는 구조이고 센트로이드의 딜은 미래의 확장을 위해 지분을 대가로 대기업을 합류시킨 구조입니다. Part 3. Governing Logic. The Biological Clock Ticks. 자, 이제 개별 딜의 디테일에서 빠져나와 더 높은 곳에서 이 판을 조망해 봅시다.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현상을 지배하는 핵심 논리, 거버닝 로지츠는 무엇일까요? 이 구조들의 무게 중심은 GP가 이제 운용의 주체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PE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창업자 개인의 역량, 즉 퍼스널 구지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었습니다. 자, 도용환 회장이 있으니까 돈을 맡긴다. 정진혁 대표가 가져왔으니까 투자한다. 이런 식의 개인기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이오로지컬 클락,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이제 1세대 창업자들도 시간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법인의 수명은 무한해야 합니다. 스틱은 창업자가 스스로 지분을 팔고 나감으로써 사람 리스크를 제거하고 회사를 시스템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결단이지만 하우스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펀딩 몰라틸리티, 자금 조달의
변동성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독립계 PE가 오로지 실력만으로 펀드를 모으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이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독립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대기업과 자본 동맹을 맺는 생존법을 택했습니다. 혼자서 작은 배를 젓는 것보다 거대한 항공모함에 밧줄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PEF 운용사 지분, 즉 P 스테이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자산군, 에셋 클래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펀드를 굴리는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PE 시장이 변방 수준을 벗어나 자본을 지배하는 진짜 인더스트리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화살표는 필연적으로 남은 1세대 하우스들로 향하게 됩니다. 스틱이 쏘아 올린 신호탄을 보며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스틱은 팔았다. 그렇다면 이재대형 1세대 하웃 의회보드룸에서는 치열한 토론입에 오러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들 앞에는 이제 명확한 두 가지 레퍼런스가 놓였습니다. 스틱처럼 경영권을 내리 어놓고 깔끔하게 엑시트하여 회사를 완전한 기관화의 길로 보낼 것인가? 이것은 창업자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평생 일궈온 회사의 통제권을 잃는다는 상실감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거 MBK 파트너스가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운용사에게 소수 지분만 팔아서 실리를 챙기는 제3의 길을 갈 것인가? 이른바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딜입니다. 즉 경영권은 창업자들이 그대로 유지하되 지분의 15%에서 20% 정도를 DR 캐피털, 현재 블루 아울 캐피탈 같은 글로벌지 P 전문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업자들은 수천억 원을 현금화하는 모네타이제이션을 달성할 수 있고, 자, 회사는 우리는 글로벌 운용사가 주주로 있는 하우스다라는 평판, 즉 레퓨테이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스틱의 이번 결정이 다른 세대 창업자들에게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막연히 고민만 하던 승계와 지분 유동화 문제가 이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틱이 문을 열었고 센트로이드가 길을 넓혔습니다. 이제 남은 1세대 PE들은 단순히 딜을 따내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우스 자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다음 세대로 넘길 것인가 라는 거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한국 자본시장의 지형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것입니다. 파트 4 사이드 엑스포지션 Be the house, not the player. 이제 우리는 관망의 영역을 넘어 적용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스틱이 600억 원에 팔았든 센트로이드가 한화의 돈을 받았든 그게 당장 여러분의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 신디케이트나 딜룸의 설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나 예비 GP들은 딜 바이 딜, 즉 건별 프로젝트에만 목숨을 겁니다. 이번에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할지,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수익률이 얼마 나올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스틱과 센트로이드를 보십시오. 그들은 프로젝트를 판 게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공장, 즉 매니지먼트 컴퍼니 자체의 지분을 거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할 첫 번째 인사이트는 센트로이드 모델의 마이크로 적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딜을 소싱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마이크로 GP라면 단순히 투자금을 대줄 LP만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신디케이트 법인, 즉 맨코의 지분 일부를 떼어주고서라도 여러분에게 레버리지를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주주로 영입하십시오. 센트로이드는 자금력이 필요해서 한화를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마케팅이라면은 인플루언서를 법률적 보호라면 변호사를 여러분 하우스의 주주로 앉히십시오. 딜 수익을 나누는 건 일회성이지만 하우스 지분을 나누는 건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센트로이드가 보여준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의 개인화 버전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스틱 모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그 작은 커뮤니티나 딜 소싱 채널이 언젠가 여러분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자문하십시오. 제 도용환 회장이 떠날 수 있었던 건 스틱이라는 시스템이 개인보다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그시트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값에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구조와 프로세스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언젠가 스틱처럼 여러분의 성을 비싼 값에 팔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이 만든 딜에 참여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줍는 마인드셋을 버리십시오. 대신 딜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자체의 지분 가치를 키우는지 P-마인드셋, 더 나아가 플랫폼 빌더 마인드셋을 장착하십시오. Part 5. 클로징. 이 딜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말합니다. 스틱이 싸게 팔았네, 센트로이드가 비싸게 받았네 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은 거대 자본이 아니더라도 당신만의 마이크로 GPD를, 당신만의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하고 자본을 통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다음 레이어, 더 디케이트 디브리프에서는 이와 같은 GP 스테이크 딜의 양상이 미국,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을 만듭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